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모두들 무사하시죠? 오후, 지난 한 4일간 롤러코스터 같은 장소였죠? 조금 안정적인 상황을 되찾아가나 했는데 또 출렁출렁 어제도 오늘도 이건 뭐 정신이 없는데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나요? 혹시 떨어지신 분은 안 계시죠? 이 정도 상황에서 떨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겨우 매달려 계신 분이 계시면 힘내시고 하고 올라서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2025년 후반기 10월 들어서면서 이제 굉장히 이 긴박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심신단련이 필요한 지금이다. 자, 모두들 힘을 한번 탁 내시고 힘차게 이번 영상 출발합니다. 자, 지금의 사태에는 트럼프가 중심에 있습니다. 트럼프 무역 대표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100% 관세는 베이징의 다음 움직임에 달려있다. 상황이 좀 험악해지니까 이거 뭐 미팅 캔슬한 거 아니고 취소한 거 아니고 만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러더니 중국과 우리는 친구다. 물론 이제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맞춰가겠다 이러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켜 줬는데 그러더니 이제 중국에서 100% 그 관세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너희들 움직임에 따라 달렸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꿇어라. 뭐 이런 식인데 이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이 대두 수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식용유 금수 조치. 너희들 대두 안 사? 그럼 뭐 우리도 식용유 관련 사업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이 또 지금 약간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의 가격이 그걸 반영해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상황을 조금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러다 결국은 화해하고 타협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겠죠. 어떻게든 일단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목을 맬 필요가 없다. 2018년, 19년에도 그러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 단기적인 잡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근본적인 요인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은 바로 제롬 파월, 연준에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파월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걸 중단할 수 있다. 곧 연준 파월 의장 금리 인상 프로그램 곧 종료 가능성 시사.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금리 인상이 아니고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 프로그램 곧 종료.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는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유동성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입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가 올라간다는 건 돈을 찍어내서 뭘 샀다. 이때가 2020년 코로나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찍어냈죠.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도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찍어내면 좀 줄여가면서 조정을 하게 되죠. 이때는 너무 심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합니다. 이 구간 동안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달러의 40%를 찍어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줄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잠깐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돈은 더 찍어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올리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줄이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된 연준의 양적 규모를 함께 살펴보면 2022년 6월부터 2조 달러 이상의 축소가 있었습니다. 9조 달러에서 6.6조 달러로 줄었다. 자, 이렇게 양적 긴축을 통해서 시장이 충분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이 감축의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이걸 불재투자 한도를 하향 조정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준이 팔아먹을 수 있는 채권의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2024년 6월 1일에 월 600억 달러의 한도를 월 250억 달러로 줄입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일 월 250억 달러의 규모를 월 50억 달러로 줄입니다. 이때 코인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24년 6월 1일 여기입니다. 이때 잠깐 오르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발표는 여기서 있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상승, 시작되고 나서는 하락. 그 다음 불재투자 한도 조절이 2025년 4월 1일에 있었습니다. 4월 1일이면 여기. 시작하고 나서 잠깐 떨어지더니 쭉 상승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상승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는 건 자산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현재 50억 달러라고 했죠. 이 50억 달러가 제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곧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상되기로는 올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양적 완화가 되겠죠. 자, 양적 완화에 기대가 생기면서 이번 달에 있을 금리 발표 0.25% 인하하는 걸로 거의 좁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97% 인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업토버를 지나고 있습니다. 업토버. 이렇게 위로 쭉 업 쏴 올려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잡아 내리고 있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업토버 아직도 유효할까요? 아직까지의 역사적인 추이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지난 10년 동안의 성적을 평균 내서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점선이 상황이 좋았을 때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중후반부터는 급격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도 있겠죠. 큰 하락장일 때. 이럴 때는 10월에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죠. 초에 이렇게 쭉 빠지고 그리고는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이 정도인데요. 초반에 살짝 하락하거나 횡보하다가 중후반 정도부터 이렇게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이 파란 색깔입니다. 초반에 너무 과하게 쌌죠. 그래서 조정, 거의 이렇게 바닥까지 찍고 지금 여기쯤 어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균치와 거의 부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라인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큰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반감기 다음에 10월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회를 좀 크게 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올라서서 여기 어디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지는 않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만 꼭 붙들고 있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지금 당장은 모아가겠다. 어떻게 돈 안 들게? 어떻게? 뭐 불법적인 자금을 압수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당국이 캄보디아 국적의 천즈가 운영하는 국제 사기 사건과 관련된 12만 7,271개의 비트코인을 약 120억 달러입니다. 이걸 압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로 미국 정부가 압수한 총 BTC는 32만 5,283개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압수는 안 했지만 압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만큼이에요. 12만 7천 개. 이걸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걸 락업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여기에 대한 공식 액션을 뉴욕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 주말에 바이낸스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생방에 제가 바이낸스의 창립자, 공동 창립자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좀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낸스는 10월 10일 시장 붕괴로 인해 현금화된 사용자들에게, 청산이 된 사용자들에게 3억 달러를 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USD로 3억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유니버설 타임 기준입니다. 선물 및 마진 거래에서 강제 청산 손실을 입은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자, 그런데 전체 청산 규모가 뭐 수백억 달러까지 그렇게 될 걸로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율대로 나갈 텐데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래도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다른 나라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 아프리카의 케냐가 6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는 부탄으로 날아갑니다. 부탄에서 국가 신분증 시스템을 이더리움으로 이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전했을까요? 폴리곤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부탄 왕국은 네트워크의 불변성과 분산성을 활용해 약 80만 명의 국민의 국가적 정체성을 저장하기 위해 이더리움을 도입했습니다. 나라가 작으니까 이렇게 큰 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을 선택했다. 이렇게 부탄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이런 주제로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탄 옷을 입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탈릭이 요즘 뭐하고 있나 했더니 여기 이렇게 부탄에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화이팅! 자, 그리고 이제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이 사람이 오늘 CNBC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자산에서 벗어나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블랙록이 ETF를 통해서 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ETF는 바로 아이비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비트 말고 모든 ETF를 토큰화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토큰화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를 통해 시장에 막 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전통적인 장기 은퇴 상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투자자들을 자기네 다른 ETF를 사게 할 수 있다. 다른 ETF도 코인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서 연결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상품을 더 많이 코인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먹겠다. 코인하는 코인러들에게 환심을 산 다음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네 상품 팔아먹겠다. 이런 수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블랙록의 다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블랙록의 방향은 이거다. 자산의 토큰화. 이걸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렇게 멘트를 날리고 그쪽으로 쭉쭉 끌고 가고 있다면 그렇게 안 될 것도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인물, 또 이런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좀 관심을 갖고 자산의 토큰화가 현실이구나. 이걸 좀 느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사람이 이 자산의 토큰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뭔가를 개발해 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살짝 집어넣어서 이 코인 시장에 살짝은 이거 얘네들이 또 결국은 이렇게 작업 쳐서 지네가 다 해먹으려는 자기네 플랫폼을 또 만들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블랙록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함께 가고는 있지만 결국 블랙록도 자기네들끼리 더 이익이 남는다면 자기네 거 만들어서 또 해보고,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이더리움과 또 연계해서 레이어 2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2의 이더리움을 만들어버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끼고 가고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CME 그룹 선물 거래를 하는 데죠. CME 그룹이 CFTC 규제를 받는 솔라나 그리고 XRP 옵션을 출시했다. 현재 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뭐 ETF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놓고 고민하면서 가슴을 졸였지만 이제는 뭐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ETF든 이런 옵션이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이렇게 코인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을 정리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큰 대폭락. 와, 이건 뭐 예상 범위 밖에 비정상적인, 비현실적인 그런 폭락이었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테고 낙심하셨을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수습을 하셨죠. 수습을 하셨으니까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두들 힘내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었는데 기관들, 돈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요일에 퇴근하고 골프 치고 월요일에 돌아왔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출렁했네? 근데 거의 제자리네. 비트코인이 횡보했거든요. 거의 크게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몇 퍼센트 하락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비트 이더만 합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70% 하락, 80%, 99%까지 하락한 코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개인들만, 여러분들만, 그리고 저 같은 이런 피라미들만 아이고 하고 그냥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자,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의 이 흐름, 상승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죠? 바로 기관들입니다. 기관들. 그 기관들은 계획에 전혀 차질이 없다. 전략 그대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횡보? 오케이. 횡보 한 달을 횡보하나 한 달 반 횡보하나 그게 그거니까.
지금 흐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크게 뭔가가 뭐 달라졌다. 물론 이제 개인들은 투심이 사라지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이 흐름의 이 크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고 크게 바라보고 다가간다면 지금의 상황 냉정하게 바라보고 충분히 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큰 변동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